윤희석 대변인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정치화가 문제다. 그래서 검수완박 이 법안에 대해서 일견 찬성하시는 듯한 발언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대통령으로서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는 보이지 않아요. 이거는 한 정파의 수장 정도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대통령이라면요, 검수완박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면 이 얘기를 해야 돼요. 국민께 도움이 되는 법안이냐 아니냐의 여부. 진짜로 국민이 범죄 피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됐냐 아니냐의 여부. 국민이 결국 무슨 혜택을 받냐 이런 얘기로 이제 나가야 되는데 검찰의 정치화를 먼저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난 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책으로 힘센 사람은 대통령이었는데 5년 동안 뭐 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검찰의 정치화를 더 가속화했고 특수부를 역대 최고로 확대시켜서 전 정부 적폐 수사를 강하게 몰아쳤었던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왜 얘기 안 하시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비판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부가 뚜렷한 답변을 내놓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힘을 키우다가 후반에 갑자기 힘을 빼려는 일이 잘 진행이 안 됐던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힘을 키워줬던 당사자인 문재인 정부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은 적절한 수준에서 개혁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고, 그러는 중간에 이제 민주당이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으면서 국회에서 이제 입법권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느냐는 여론이 올라왔습니다. 검찰의 정치화에 대해서 보자면 저는 오늘 벌어졌던 사건을 하나 좀 놓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인터넷 언론의 기자들 2명이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를 집 보러 온다고 이제 속이고 들어가서 검찰총장이 오길 기다렸다가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 검찰 고발되던 날 그 홍석현 회장하고 술 먹었다는 의혹이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답변을 못 듣는 뭐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택 침입 이걸로 고발이 이루어졌고 징역 10월 구형에 대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같은 사건 중에 조국 교수의 딸 있죠. 그 아파트 공동현관을 들어가서 문을 두들기고 문을 열라고 하고 초인종을 눌렀던 이 건은 2020년 10월에 기소 의견을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를 했는데 오늘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그냥 넘어갈 수 있냐라고 하는 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떠한 해결책도 내놓지 않은 채 다른 이야기만 하면서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좀 이젠 바로잡을 때가 되지 않았냐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현재 요 검수완박에 대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건지. 중재안 자체는 쉽게 얘기하면 검찰에서 수사권을 분리하겠다. 그런데 지금 당장 다 할 수는 없으니 부패하고 경제는 검찰이 여전히 하도록 하겠다.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별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제어한다는 전제 하에서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다시 길을 열어놓은 것, 뭐 이런 정도로 네네. 큰 틀에서 정리해서 중재안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다시 충돌 분위기로 가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어떤 의도입니까? 뭐 합의 없었던 걸로 하자고 저희가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일견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으로 비화가 되는데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의 내용보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걸었던 조건이 너무 가혹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건데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제로 하고 제정된 거다라는 해석 하에서 이 검수완박 법안 또는 박병석 의장의 중재안은 위헌적이다 이런 시각으로 갖고 저희가 재논의를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문제 후보들 몇 건만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죠. 저는 일단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 후보자인데 자료를 제출 안 해서 청문회가 파행으로 가는 지경까지 간 건 좀 한덕수 후보자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건 지난 10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입니다. 본인이 개인정보 미동의를 해서 제출을 못했어요. 어떤 부동산 어떻게 거래했는지를 보는 것은 모든 청문회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다음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 풀브라이트 장학금 한미 간의 학생들 우호 증진하는 일이었는데 처음에 따님이 5천만 원씩 2번 했다고 했더니 아들도 받고 심지어 이제 사모님도 받으셨더라고요. 본인 포함 온 가족이 장학금을 다 받은 희귀한 사례인데 왜 처음 일이 불거졌을 때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이제 법정 내에서 뇌물이었나요? 미증이었나 하여튼 이 사건과 연루되었다라는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있었는데 한겨레 신문 기자를 개인을 민형사상으로 손배소도 걸고 명예훼손으로 걸고 소송을 걸었어요. 후보자가. 무섭죠 이거. 첫 정부에 이제 20명 가까운 내각 구성원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딱 나열을 하자면 항상 많았어요. 최대한 이제 방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국민 여론을 봐서 당선인께서 결정을 하시겠죠. 장관 후보자는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 임명할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게 네.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국무총리인데요. 왜냐하면 네. 국무총리가 없는 상태에서는 장관 임명이 될 수가 없어요. 국무총리가 제청하게 돼 있단 제청을 말이에요. 해야죠. 5월 2일, 3일 이틀 동안 청문회를 하더라도 중요한 건 인준 표결인데 과연 민주당에서 통과를 해줄 거냐. 당분간 새 정부가 집무실도 지금 애매하고 관저도 애매하고 내각도 애매해지고 참 걱정이 많습니다. 네.